새벽이 되자 롬에는 여전히 철과 피 냄새가 진동했다. 첫 햇살이 콜로세움의 아치들을 미끄러져 지나가며 불과 몇 시간 전 끝난 끔찍한 연회장의 잔해를 비췄다. 경기장의 어두운 얼룩은 그림자가 아니라 군중에 의해 지워진 생명의 흔적이었다. 노점상들은 복도 사이에서 소리치며 묽은 포도주와 올리브를 팔았고, 노예들은 찾아갈 사람이 없는 시신들을 끌어냈다. 도시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 괴물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다. 대다. 관중석 아래에서는 짐승들의 포효가 불길한 징조처럼 울려 퍼졌다. 갈비뼈가 드러난 사자들, 사슬에 묶인 코끼리들, 쇠창살에 몸을 부딪히는 표범들. 사육사들은 녀석들을 맹렬하게 유지하기 위해 채찍질했다. 터널 안에서는 검투사들이 검을 날카롭게 갈았는데 연습의 표시가 아니라 체념의 표시였다. 각 검날은 약속처럼 번뜩였다. 그들 중 한 명은 해가 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모든 혼란 위로 웅성거림이 점차 커져 포효가 되었다. 수천 명의 로마인들이 똑같은 욕망을 품고 몰려들었다. 죽음이 볼거리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로마는 죽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했다. 그것을 의식으로, 정치교육으로, 집단적인 중독으로 탈바꿈시켰다.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통제의 사원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폭력에 박수치고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숭배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싸움에서 제국의 계층이 재현되었다. 승자는 권위를, 패자는 복종을 상징했다. 모든 일격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교훈이었다. 당국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원형극장의 입장료는 무료였고 공연 전에 빵이 배포되었으며 군중의 함성은 애국가처럼 연습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심의 안무였다. 로마 시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검투사의 이름을 외치고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웃을 때 권력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두려움은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고 죄책감은 소음 속에 사라졌다. 콜로세움은 7만 명의 포효하는 영혼들과 함께 거대한 감정 기계였다. 그것은 공포를 습관으로, 습관을 자부심으로 만들었다. 타인의 피는 가난한 자들을 평온하게 하고 권력자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인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정당화되었다. 그것은 영광의 대가였고 문명을 지탱하는 희생이었다. 위에서 황제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연민이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이 사랑보다 더 효과적이며 공유된 죽음보다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군단뿐만 아니라 감정으로도 통치했다. 경기장은 집단적 감정이 만들어지고 박수 속에서 연민이 서서히 사라지는 실험실이었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콜로세움을 건축적 위대함의 상징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완벽한 돌 아래에는 심리적 실험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고 고통을 응시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정의와 처벌, 오락과 범죄를 혼동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은 수세기 후에도 화면, TV 전쟁, 굴욕이 박수받는 스포츠 경쟁에서 위장된 채 살아남을 교훈이었다. 아마 그래서 해가 원형극장 위로 솟아오를 때 로마는 죽음을 보기 위해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누가 지배하는지 기억하기 위해 깨어난 것이었다. 사람들의 포효는 권력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한 방울의 피는 제국을 지탱하는 질서에 대한 창하였다. 경기의 기원은 위대함이 아닌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264년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스케볼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동상이나 기도가 아닌 피의 제물로 경의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소시장에서 거름 냄새와 연기 사이에서 세 쌍의 노예들이 시신만 남을 때까지 싸우도록 강요당했다. 그것은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누스무넛, 즉 죽은 자들에 대한 신성한 의무였다. 영혼이 마지막 희생자 없이는 안식할 수 없는 것처럼 피는 영혼의 여정에 동반해야 했다. 캄파니아와 삼리테 문화에서 유래한 이 의식은 에도를 사후 세계와의 계약으로 바꾸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로마는 무엇이든 권력의 도구로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비의 몸짓으로 시작된 것이 정치적 실험이 되었다. 곧 부자들의 장례식은 피 흘리는 양으로 가문의 명예를 측정하는 대중적 볼거리가 되었다. 황금으로 사람을 묻는 것은 부유함을 보여주었고 시체들과 함께 묻는 것은 지배력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지켜보았다. 박수를 쳤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그들은 피가 신들을 달라내는 것 이상으로 복종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장례 경기는 주피터, 마르스, 심지어 신성한 질서 그 자체에게 바쳐지는 종교 축제의 일부가 되었다. 원로들은 그것을 신앙 행위로 정당화했지만 실제로는 선전의 리허설이었다. 모든 싸움은 권력의 서사를 강화했다. 로마는 죽음조차 정복했다는, 검투사들은 단순히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그들의 갑옷은 이야기를 전했다. 무거운 방패를 든 삼리테인, 휘어진 검을 든 트라키아인, 넓은 칼날을 든 갈리아인.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대중은 제국의 승리를 다시 체험했다. 경기장이 전장을 대신하는 선전 극장이었다. 적의 패배는 매일 반복되어 집단 무의식 속에 하나의 교리처럼 각인되었다. 로마는 패배할 수 없다는. 그러나 정치 이면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는 관객의 쾌락. 당시 철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는 죽음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서서히 인간성을 잃는다고 썼다. 하지만 제국은 그러한 도덕적 마취를 필요로 했다. 민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통치될 수 없었지만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가능했다. 모든 희생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었다. 의례적인 폭력은 신성한 것과 정치적인 것을 결합했다. 신들은 피를 받았고 통치자들은 충성을 받았고 싸움의 메아리는 마지막 비명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누가 살아야 할지, 누가 교훈이 되어야 할지 결정할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영원히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는 제도화되었다. 목재 관중석이 건설되었고 나중에는 돌로 바뀌었다. 종교는 국가의 자리를 내주었다. 무누스는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볼거리가 되었다. 로마는 수세기 동안 폭군들이 반복할 공식을 발견했다. 지배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사람들이 왕좌를 보지 못하도록 사랑할 것, 또는 미워할 것을 주는 것. 그 피비린내 나는 장례식에서 단순한 전통 이상의 것이 형성되었다. 고통이 정치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죽이는 것이 복종을 가르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잘 관리된 두려움이 정의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 그리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 그날 보아리움 푸름 시장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로마는 가장 오래 지속될 종교를 막 발명한 것이었다. 세상의 질서로서의 폭력에 대한 믿음 말이다. 맹수들의 포효가 군중의 포효보다 앞섰다. 아프리카, 아시아, 북쪽 지방에서 살아있는 화물들이 도착하여 콜로슴을 사형수들의 동물원으로 만들었다. 키레나이카의 사자들,
코카소스의 표범들, 나일강의 악어들, 게르마니아의 곰들, 페르시아의 호랑이들, 심지어 기린들까지 받아와 사막을 건너와 그들의 멸종을 박수치는 관중 앞에서 죽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베나티오네스 베나치오네스, 즉 사냥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인간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처형하는 것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러한 잔혹함의 상징적 잠재력을 가장 먼저 이해했다. 기원전 46년 그는 로마 거리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물, 기린을 행진시켰다. 로마인들은 그 희귀함에 대한 단어를 몰랐기에 그것을 카멜로파르달리스 차멜로팔다리스, 즉 절반은 낙타이고 절반은 표범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짐승은 원형극장으로 던져졌고 수천 개의 황홀한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이국적인 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미지의 것조차도 복종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수십 년 후 티투스 황제 아래 콜로세움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교훈은 엄청난 규모로 반복되었다. 개막식 동안 단 한 번의 축제에서 9,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살해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의도적인 굶주림의 흔적이 있는 뼈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빠르고 깔끔하며 극적인 학살을 보장하기 위해 짐승들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이다. 한때 한니발 전쟁에서 발걸음 아래 흔들렸던 경기장에서 카르타고 권력의 오랜 상징이었던 코끼리조차도 죽음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진짜 볼거리는 싸움 전에 벌어졌다. 죽음의 물류 그 자체가 제국의 공학예술 작품이었다. 리비아, 누비아, 시리아의 사냥꾼들은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덫으로 야생동물을 잡았다. 캐러밴들은 사하라를 가로질러 우리를 끌었고 배들은 나일강에서 그들을 실었고 노예들은 오스티아에서 그들을 내렸다. 여정을 살아남은 모든 생물은 자연에 대한 로마의 의지의 승리였다. 여행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불구 병들거나 미쳐서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볼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약한 짐승이 피를 더 잘 흘렸으니까. 경기장에서 사자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선언이었다. 모든 억눌린 포효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화건이었다. 황제들은 군중이 위대함의 상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나치오네스는 그들의 복음이었다. 그 안에서 잔인한 교리가 설파되었다. 우주 전체가 정복되고 사냥되고 로마인에게 소비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황제들은 이러한 사냥을 개인적인 허영의 무대로 바꾸었다. 헤라클레스로 변장한 콤모두스는 독 묻은 화살로 동물들을 꿰뚫기 위해 투기장으로 내려왔다. 그의 활은 사슬에 묶인 호랑이, 이미 상처 입은 곰, 다리가 잘린 타조들을 죽였다. 대중은 숭배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그를 환호했다.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은 반역을 의미했다. 신성한 영웅의 가식은 나르시시즘의 병든 독재자의 진실을 감추었다. 박수 뒤에서 지식인들은 그렇게 많은 피해 대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데플리니우스는 사자와 표범 개체수가 원산지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마는 볼거리에 대한 갈증 속에서 그들의 위대함을 가능하게 했던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었다. 콜로세움의 경기장은 인간의 묘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묘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국에게 자연의 상실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였다. 모든 동물 시체는 진보에 대한 재물이었고 심지어 야생의 혼돈조차도 길들일 수 있다는 증거였다. 로마인의 마음속에서 질서는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 이전에는 생명이 포효하던 곳에 이제는 군중이 포효했다. 먼지가 가라앉고 태양 아래 불탄 고기 냄새가 피어오를 때 로마는 사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영원함의 확인을 보았다. 그러나 사실
그 마지막 포효는 영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박수의 무게 아래 영혼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세상의 느린 고통을 알리는 것이었다. 검투사 경기를 상상할 때 우리는 보통 제국의 시선 아래에서 명예롭게 맞서는 두 명의 동등한 전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사악했다. 로마는 정의나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락을 추구했다. 모든 규칙, 모든 무기, 모든 대결은 긴장감, 놀라움, 그리고 무엇보다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산되었다. 콜로세움은 전장이 아니었다. 고통의 실험실이었다. 경기장에서 역할은 로마 사회의 계층만큼이나 엄격했다. 그물과 삼지창으로 무장한 레티아리우스는 매끄러운 갑옷과 구멍 없는 투구를 쓴 세쿠토르와 맞서야 했다. 전자는 민첩성에 의존했고 후자는 무게와 저항에 의존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위해 설계된 결투였다. 레티아리우스가 그물로 잡는 데 성공하면 관중은 포효했다. 실패하면 세쿠토르의 검이 그를 둘로 갈랐다. 로마는 그것을 서스펜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경기장에 들어선 대부분은 훈련된 검투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죄수, 노예,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었다. 많은 이들에게는 날 없는 나무 무기가 주어졌고 상대방은 진짜 강철을 휘둘렀다. 싸움은 위장된 처형이 되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냉정하게 묘사한다. 칼 없는 남자가 도망치려 할 때 사람들은 웃었다. 죽음은 그날 가장 박수받는 농담이었다. 갑옷조차도 고문의 한 형태였다. 일부 투구는 시야를 최소한의 틈으로 줄였고 다른 투구는 호흡을 질식시켰다. 금속의 무게는 너무 커서 많은 이들이 첫 일격을 받기 전에 쓰러졌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비틀거림, 모든 헐떡임, 모든 쓰러짐은 군중을 매혹시킨 보이지 않는 각본의 일부였다. 1세기에는 공포의 규칙이 확대되었다. 대중의 오락을 위해 싸우도록 선고받은 여검투사 글라디아트릭스가 등장했다. 몸을 겨우 가리는 갑옷을 입은 채 그들은 싸움 전에 트로피처럼 전시되었다. 외소증 환자들, 동물들 또는 서로 싸웠으며 관중들은 외설적인 말과 내기를 외쳤다. 로마는 여성의 몸조차 정복된 영토로 만들었다. 여검투사들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제국 내 인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도전했다. 불균형의 볼거리는 더 깊은 목적을 가졌다. 로마가 누가 이길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았다. 승리는 제국의 특권이었다. 그리하여 대중은 정의가 권력에 달려있지, 미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모든 싸움은 체제에 살아있는 은유였다. 완전한 갑옷을 입은 소수와 권위 앞에 벌거벗은 수천 명. 때로는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최 측이 규칙과 무기를 섞었다. 호환되지 않는 스타일의 검투사들이 맞서거나 마치 소규모 군대처럼 전체 집단이 맞섰다. 그런 날에는 경기장이 피와 내장의 늪으로 변했다. 시체들이 쌓이고 무기들이 부러졌으며 경기장을 청소하는 노예들은 다음 경기를 위해 웅덩이를 새로운 흙으로 덮어야 했다. 로마인들은 경기장이 정화시킨다고, 검투사의 용기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화시킨 것은 두려움이었다.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안도감, 박수는 거꾸로 된 기도, 기쁨으로 위장된 간청이었다. 군중이 죽여라 라고 외칠 때마다 그들이 실제로 말한 것은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였다. 콜로세움의 폭력은 몸에 국한되지 않았다. 마음에 침투했다. 관객을 공범으로, 처형자를 우상으로, 희생자를 망각으로 만들었다. 그 돌 원형 안에서 로마는 백성에게 처벌을 사랑하고 연민을 경멸하도록 훈련시켰다.
그것은 피가 복종을 가르치고 웃음이 공포를 덮는 지배의 광경이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경기장 위로 지고 금속성 냄새가 값싼 포도주와 섞이는 동안 제국은 계속해서 통제 교육학을 쓰고 있었다. 죽음조차 감독, 각본, 박수를 받는 완벽한 시스템을 태양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자 그림자는 사라지고 경기장은 불의 거울로 변했다.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정오였다. 검투사들의 싸움은 중단되었고 흥분하고 지친 대중은 분위기 전환을 요구했다. 그때부터 다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 담나치오 아디 베스티앗, 즉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벌이 시작되었다. 뒤따르는 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신화로 위장된 처형이었다. 사형수들은 녹시녹시에, 즉 유해한 자라고 불렸다. 범죄자, 탈영병, 반항적인 노예, 전쟁 포로.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단지 잘못된 권력에 반대했다는 죄만 있었다. 그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손이 묶인 채 경기장 중앙으로 던져졌고 관중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판도 변호도 없었다. 오직 각본만 있었다. 백성을 즐겁게 할 방식으로 죽는 것. 모든 처형은 공개적인 교훈이었다. 방화범들은 산채로 불태워졌고 도둑들은 늑대에게 던져졌으며 배신자들은 사자에게 주어졌다. 처벌은 범죄를 모방해야 했고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로마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처벌했다. 맹수들은 며칠 동안 굶주린 상태로 유지되었다. 철문이 열리자 군중은 일어섰다. 짐승들의 포효가 관중의 포효와 섞였고 잠시 동안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졌다. 연대기 작가들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키아인들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11 7,000명 이상의 포로들이 100쉐렙 3일간 끊임없는 볼거리 속에서 처형되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안무였다. 잔혹함에는 리듬, 구조, 목적이 있었다. 매일의 행사는 이전의 것을 능가해야 했고 관객들은 새로운 것을 목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 죽음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창조되어야 했다. 경기장에서 시신들은 우화가 되었다. 사형수들은 신화 속 영웅들을 구현했다.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힌 오르푸스, 새들에게 간을 뜯기며 묶인 프로메테우스, 임시 플랫폼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이카로스. 관중들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보았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의 망상 속에서 정의를 희극으로, 연민을 볼거리로 변모시켰다. 때로는 불이 그 역할에 합류했다. 죄수들은 투니카 몰레스타, 투니차 모레타를 입도록 강요당했는데 이것은 횃불에 닿으면 불이 붙는 역청에 흠뻑 젖은 셔츠였다. 불꽃이 시신 위로 치솟는 동안 상인들은 와인을 팔았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나중에 그들을 사디즘으로 불타오른 로마 영혼의 상징인 인간 횃불이라고 불렀다. 황제석에서 원로들과 사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잔혹함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배워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죽는 것을 보고 질서를 믿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잘 배웠다. 수년간의 피로 무감각해진 대중은 처벌의 강도로 도덕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죽음이 더 느릴수록 시스템은 더 공정해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다. 세네카는 정오의 처형이 영혼을 돌로 만든다고 경악하며 썼다. 고통을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연민하는 법을 잊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박수 속에 묻혔다. 로마는 철학자를 원치 않았다. 소음을 원했다. 다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는 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종을 가르쳤다. 모든 포효, 모든 비명은 관객에게 그들의 안전이 관중과 사형수를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데 달려있음을 상기시켰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경계는 제국을 하나로 묶었다. 위에 있는 자들은 박수를 칠 수 있었고 아래 있는 자들은 죽어야 했다. 정고는 그리하여 권력의 검은 미사가 되었다. 빵 대신 고기가 제공되었다. 기도 대신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가피해 그 의식 속에서 로마는 스스로를 여신이자 처형자로 재확인했다. 로마가 볼거리의 규모에 집착하면서 황제들은 잔혹함뿐만 아니라 규모에서도 경쟁하기 시작했다. 경기장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 한가운데의 바다를, 인공 폭풍을, 통제된 화재를, 패배한 함대처럼 떠다니는 시체들을 원했다. 그리하여 나우마치아에, 즉 물이 경기장을 대신하고 죽음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해전이 탄생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광기를 처음 구상했다. 기원전 46년 그는 티베르강 근처의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물로 채운 다음 이집트 함대와 티루스 함대 간의 가짜 전쟁을 명령했다. 수천 명의 죄수들이 배에 강제로 태워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다. 궁수들은 강둑에서 활을 쏘고 투석기는 불을 던졌으며 배들은 피비린내, 나는 발레처럼 서로 충돌했다. 그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제국의 연극이었다. 카이사르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길들일 수 없는 요소인 물조차 로마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십 년 후 아우구스투스는 선임자를 능가했다. 기원전 2년 그는 자체 수로인 아쿠아 알시에티나의 물을 공급받아 거의 600m 길이의 터무니없는 규모의 인공 호수를 건설했다. 30척의 전함과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죽음의 안무 속에서 맞붙었다. 관중석에서 사람들은 노가 물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남자들이 갑옷의 무게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황제는 미소를 지었다. 바다조차 제국에 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 아래에서 이 광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또 다른 나우마키아를 위해 푸치노 호수 전체를 비우도록 명령했다. 노예들은 수년 동안 운하와 수문에 매달렸다. 개막일의 죄수들은 황제에게 수세기 동안 울려 퍼즐 구절로 격려했다. 아베, 카이사르, 모리투리테 살루탄트. 황제 폐하, 죽으려는 자들이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체념과 공포가 뒤섞인 그 말들은 로마의 본질을 압축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볼거리로 제공된 삶. 물은 권력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었다. 그러나 불은 정화의 도구였다. 콜로스에서는 투니카 몰레스타를 이용한 처형이 늘어났다. 죄수들의 비명에 맞춰 음악가들이 리라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동안 시신들은 인간 횃불처럼 타올랐다. 일부 죄수들은 신화 속 영웅으로 가장했다. 네소스의 옷도개, 타 죽는 헤라클레스, 충성심의 증거로 손을 불태우는 무키우스 스케볼라. 차이점은 신화에는 구원이 있었지만 경기장에는 죄만 남았다는 것이다. 자연의 가장 강력한 두 요소인 불과물은 그렇게 지배의 도구가 되었다. 로마는 더 이상 인간을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요소를 통치하고 아무것도 그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공학자들과 건축가들은 콜로세움을 몇 시간 만에 침수시키고 비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했다. 아침에는 해치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작은 해전을 재현했고 해질녘에는 경기장이 말라 새로운 처형을 맞이했다. 죽음은 제국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일정에 따랐다. 로마의 공학은 훌륭했지만 동시에 제도화된 사디즘의 냉정한 얼굴이기도 했다. 파괴하기 위해 건설하고 고문하기 위해 혁신하고 예술과 공포의 경계를 지울 때까지
볼거리의 기술을 완성했다. 인공 파도가 경기장을 덮거나 불꽃이 사형수의 피부를 핥을 때마다 로마는 우월함의 증거로 폭력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한때 희생을 요구했던 고대 신들은 이제 황제 자신들로 대체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누가 불타고 누가 떠다닐지, 누가 가라앉고 누가 빛나야 할지를 결정했다. 불과 물에 대한 그 지배 속에서 로마는 영원함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건설한 것은 자신들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기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와 볼거리의 경계는 사라졌다. 절대적인 통제에 집착했던 로마는 그들의 권력을 보여줄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바로 신화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한때 인간의 영혼에 의미를 부여했던 이야기들, 사랑, 희생, 구원의 전설들, 은 피비린내 나는 풍자로 변모했다. 콜로세움은 영웅들이 모욕당하고 신들이 조롱당하며 가장 신성한 상징들이 패러디로 변하는 무대가 되었다. 원형극장의 개막식 중 하나에서 한 배우는 전설에 따르면 그의 리라로 맹수를 달래던 음악가 오르푸스를 연기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로마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볼거리를 믿었다. 남자가 연주하는 동안 경비병들은 함정을 열고 굶주린 곰을 풀어주었다. 매혹된 맹수 대신 예술가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대중은 그 아이러니에 박수를 보냈다. 신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냈던 것이 로마에서는 아름다움의 조롱이자 가장 잔인한 본능의 승리로 변했다. 비행을 꿈꾸던 발명가 다이달로스로 변장한 또 다른 죄수는 밀랍 날개가 달린 나무틀에 묶였다. 그는 잠시 경기장 위로 떠올랐다가 땅으로 추락하며 맹수들의 발톱 사이로 떨어졌다.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공포를 감추는 냉소적인 어조로 그는 진짜 깃털을 원했을 것이다 라고 썼다. 로마는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마저 비웃었다. 그리고 가장 기괴한 신화가 있었다.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저주받은 여왕 파시파의 신화. 콜로세움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나무 기계와 그 행위를 재현하도록 선고받은 여인, 그리고 그녀의 공개 처형으로 재현되었다. 그 광경은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웠으며 굴욕과 처벌의 혼합이었다. 법의 요람이었던 로마는 제도화된 외설을 발명했던 것이다. 각 공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신들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제국이 신성하다는 것이었다. 로마가 그들의 신화를 조작할 수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마음도 조작할 수 있었다. 영웅들을 조롱함으로써 그들은 제국의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미덕의 모델도 제거했다. 누구도 국가의 각본 밖에서 탈출하거나 날거나 노래하거나 사랑할 꿈을 꾸어서는 안 되었다. 후대 철학자들은 이 장면들을 정치적 신성모독의 한 형태로 보았다.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의 집단 기억이었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뿌리를 지우는 것이었다. 로마는 몸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살해했다. 희망을 주던 이야기들을 경고로, 위협들을 복종의 교훈으로 바꾸었다. 예술 자체도 공범이 되었다. 조각가들은 폭력적인 장면들을 절묘한 정확성으로 조각했다. 시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은유로 혐오감을 가장하여 카이사르의 영광을 노래했다. 제국은 현대의 폭군들도 배우게 될 것을 이해했다. 서사를 통제하는 것이 칼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 대리석과 피의 원형극장 안에서 신화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감옥가 되었다. 영웅들은 희생자로 재작성되었고 여신들은 대상으로 격화되었으며 괴물들은 볼거리의 애완동물로 변했다. 모든 새로운 공연은 예술이라는 외피 아래 인간성의 부정이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로마는 바로 그 연극적 천재성 때문에
썩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성한 것을 굴욕시키는 것으로는 위대함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콜로세움의 벽 사이로 웃음소리의 메아리가 사라지는 동안 더 깊은 무언가가 그것들과 함께 죽어갔다.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들의 의미에 대한 믿음이 신화가 더 이상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황제들은 경기장의 중심을 차지하기로 결정했다. 신과 배우, 통치자와 처형인을 분리하던 선은 사라졌다. 로마 전체가 무대가 되었고 그 운명은 불멸이라고 믿었던 자들의 허영심에 달려 있었다. 칼리굴라가 자신의 광기를 볼거리로 변모시킨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는 피가 자신의 신성함을 재확인한다고 믿었다. 맹수가 고갈되자 그는 관중석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덩이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죽음을 보러 왔으니 죽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박수를 친 것이었다. 로마는 잔혹함 속에서도 숭배를 요구하는 권력을 만들어냈다. 광기 속에서 그의 계승자였던 네로는 연극성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스스로를 예술가, 배우, 시인, 음악가라고 동시에 여겼다. 그는 그리스 비극을 연기하는 죄수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연극 속 등장인물들처럼 정확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에게 타인의 고통은 무대 재료였다. 로마는 공포와 매혹 사이에서 갈라진 채 그를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을 예술로 바꾸는 폭군은 복종뿐만 아니라 숭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도미티아누스는 편집증을 통치 방식으로 완성했다. 그의 횃불로 밝혀진 야간 쇼는 재미가 처벌로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로마를 밤새 깨어있게 했다. 어둠 속에서 군중은 권력이 언제든 예고나 이유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제국의 유일한 상수는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환생을 자처했던 콤모두스 황제가 등장했다. 그는 콜로세움에 사자 가죽을 걸치고 활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자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길들여지거나 미리 다친 동물들을 죽였다고 자랑했다. 한 번은 타조들의 목을 베어 대중에게 보여주며 웃었고 원로원은 열광하는 척했다. 그것은 신성한 팬터마임이었다. 진짜임을 느끼기 위해 죽여야 하는 가짜 신. 콤모두스의 광기는 서커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검투사들이 자신을 이기게 해주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처형되었다. 그는 콜로세움에 자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망상 속에서 로마의 이름을 콜로니아 콤모디아나로 바꾸었다. 원형극장은 더 이상 백성의 것도 신들의 것도 아니었고 에고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긴 박수라도 끝은 있다. 그는 자신이 키운 복종의 희생양이 된 자신의 경호원들에 의해 교살당했다. 심지어 선량한 황제들도 볼거리의 현기증에 굴복했다. 공정하고 현명하다고 여겨졌던 트라이누스는 다키아인들에 대한 승리를 103일간의 경기 축제로 기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를 위해 희생되었다. 피는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관습 때문에 흘렀다. 로마는 위대함이 시체의 수로 측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콜로세움은 제국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영광이 거대할수록 부패는 더 깊었다. 절대 권력은 박수 중독으로 변이했다. 황제들은 더 이상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시에 사랑받고 두려워지고 환호받기를 원했다. 모든 볼거리는 곧 더 잔인한 것을 요구하는 도취감의 한 조각이었다. 당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씁쓸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타키투스는 신들은 지켜보고 침묵한다고 썼다. 왜냐하면
로마는 스스로의 형벌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여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황제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몰락을 축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제국이 죽음의 불꽃 아래 빛나는 동안 그 구조는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검투사들의 비명은 원로원의 비명과 뒤섞였고 박수는 간청과 뒤섞였다. 로마는 권력이 계속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황금 우리로 변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콜로세움의 메아리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때 6만 또는 7만 명의 포효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던 관중석은 비기 시작했다. 로마가 연민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피로와 폐허가 모든 돌 틈새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황제들은 피에 엄청난 부를 낭비했지만 피만으로는 영원함의 신화를 지탱할 수 없었다. 한때 통치를 위해 봉사했던 볼거리의 기계는 제국을 자신의 무덤으로 끌고 가는 사중량 시종이 되었다. 그러나 침묵 전에 감히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다. 도덕적 타락의 증인이었던 세네카는 흔들림 없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영혼의 부패의 징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간은 강해지기 위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기 위해 단단해진다고 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대중의 포효 앞에서 속삭임에 불과했다. 철학자는 콜로세움이 육체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키케로는 이미 같은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에게 로마의 용기는 무의미한 잔혹함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는 역설을 인정했다. 사람들은 경기를 요구했고 그들에게 피를 거부하는 것은 충성을 잃는 것이었다. 로마는 끊임없이 먹이를 주어야 할 괴물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오락 정치는 국가적 중독이 되었다. 빵과 서커스, 파네메트 키르첸세스, 파넴에트 실첸셋.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공식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볼거리에서 제국의 병든 영혼의 증거를 보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경악하며 그것들을 잔혹함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그들에게 원형극장은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악마의 제단이었다. 사자에게 던져진 순교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증언으로 바꾸었다. 맹수가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동안 대중은 처음으로 다른 형태의 저항을 보았다. 증오 없이 박수 없이 믿음으로 죽는 것. 그 평온함은 어떤 검보다도 로마를 당황하게 했다. 점차 기독교, 빈곤, 피로가 볼거리에 대한 갈증을 약화시켰다. 제국 경기장을 짓는데 막대한 재산을 탕진했던 제국은 빵과 군대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국경은 흔들리고 군단은 무너져 내렸으며 야만인들이 징역해왔다. 국가가 오락을 제공하는 데 익숙했던 군중은 더 이상 죽일 사형수도 동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기장은 말랐고 우리들은 녹슬었으며 사람들의 포효는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여전히 웅장한 콜로세움은 세상이 변하는 동안 폐허로 변했다. 수세기 동안 이끼로 뒤덮였고 지진으로 부서졌으며 교황들은 그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봉헌했다. 순례자들은 한때 죽음이 축하되던 바로 그 경기장 위를 걸으며 그곳에서 쓰러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공포의 원형극장은 회개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진정한 메시지는 벽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콜로세움의 역사는 로마의 잔혹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가 고통을 볼거리로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원한 경고였다. 로마는 죽음을 길들였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믿었지만 죽음을 사소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죽음에 삼켜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그 터널을 거닐며 건축적 천재성에 감탄한다. 사진을 찍고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귀에 깊게 들으면 돌 아래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잔혹함에 너무 많이 박수를 쳐서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게 된 대중의 메아리다. 콜로슴은 침묵하지만 살아있는 채 인간 영혼의 상처처럼 남아있다. 그 교훈은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다. 즉, 어떤 제국도 고통의 축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로마는 야만인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고든 도덕적 공허 때문에 무너졌다. 왜냐하면 폭력을 찬양하고 정의를 볼거리와 혼동하는 모든 문명은 결국 스스로의 박수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붕괴의 메아리, 돌 속에서 여전히 진동하는 그 멀리 있는 포효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속삭임이다. 어제의 오락이 내일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